윤석열, 이제 그 종말이 너무나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드디어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왜 안 나오나 했지요. 조태용 국정원장이 계엄 전날과 당일 김건희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데 세상에 어느 나라 국가 정보 책임자가 대통령 배우자와 문자를 주고받습니까? 그런데 빼박 증거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내용을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난다고 잡아댑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면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 말이 됩니까? 초등학생이 들어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하도 많이 주고받아서 그날 받은 문자가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몰라도 자주 주고받지도 않았는데 기억이 안 난다? 어제 보니까요. 조태용 국정원장, 윤석열과 막상막하, 아니 어쩌면 더 교활하고 악랄한 자인 것 같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가진 한남동 술자리에서 윤석열이 계엄 얘기를 한 사실, 신원식 실장은 털어놓았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렇게 기억력이 없는 자가 우리나라 국가 정보를 총책임지는 자리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거짓으로 쌓은 성은 한 가닥 진실의 바람에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법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에서 소개해드리는 2월 제철 과일 한라봉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이 수확 적기라서 맛이 제일 좋을 때인데요. 제가 먹어봤는데 정말 톡톡톡 터집니다. 맛이 좋고 크기는 뭐 선물용이 아니라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충분히 드실만 하고요. 제주 산지에서 수확하자마자 바로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가격 좋은 가격에 맛이 드시기 바라고요. 정어리몰에서 지금 아구찜도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계속 더 구할 수 없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추가 물량 지금 준비했습니다. 또 역시 아구찜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추가 물량 들어왔으니까 다시 주문하셔도 됩니다. 시원하고 칼칼하게 이렇게 아구찜 드시고 디저트로 한라봉 드시면서 새봄을 맞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새봄편을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김유정 의원님, 어제 보니까 그 입벌구 윤석열이 딱 하나 진실은 이야기를 하고 사라지더군요. 내가 술을 좀 마시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본인 같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술 먹고 정신없을 때 했던 이야기 기억 못하거나 횡설설 했다라는 자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술 마신 걸로 좀 연세 드신 그 모임이었다고 하잖아요. 함께 참석했던 홍장원 1차장이. 그리고 반주 조금 했다. 그걸 가지고 너 술 먹었으니까 기억 제대로 못하는 거지. 너 횡설설한 거지. 자신의 기준에 빗대어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그런 작태를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생각합니다. 어제 헌재 변론에 보면은 정영식 재판관도 이제 좀 정신이 드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짜증이 난 것 같아요. 아. 야, 해대도 너무한 거 아니야 너? 내가 이 정도 봐줬으면 야, 내가 됐지. 얼마나 노력했니? 그럼 예를 들면 상황에 맞게 좀 네가 좀 발언을 해야 되는데 네 얘기는 도대체가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니네 집 헌재를 공격을 해도 상식과 공격을 해야지. 그렇게 공격을 하면 내가 어떡하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보수도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갖다 감싸줄 수 없을 만큼의 거의 바닥 수준의 얘기들을 계속 해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마지막
이게 어떤 판단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판단을 유보합니다만 지금까지 8차례의 변론을 거치면서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느낀 건 뭐냐면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7차에서 3번 정도 좀 제기를 하면서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전 이 정도 상황이라면 뭐 저는 이미 게임은 정리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정영식 재판관이 마지막까지 좀 제가 볼 땐 보수의 진면목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보면서 봤을 때 가장 예지력이 뛰어난 분이 우리 박영식 에디터예요. 뭐 이렇게 탁 하면은 탁 맞추고 그대로 되고 저는 번번이 틀렸는데 박영식 앵커 보시기에 예. 언제 파면 될 것 같습니까? 날짜 한번 짚어봐 주세요. 어제 시기요? 우리가 이벤트를 했는데 예. 3월 7일, 3월 5일, 6일, 2월 28일 막 나왔어요. 예. 그래서 1등 하신 분한테 이 한라봉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예. 다 틀리면 제가 갖는 걸로. 아, 네. 저는 3월 초가 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한데. 초갖고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3월 3, 4, 5, 6, 7일이 이제 그 3월 첫 주 기간입니다. 근데 제가 따져보건데 평의 기간을 우리가 좀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다음 주에 최종 변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최후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한 2주간의 평의 기간을 거쳐서 내려진다. 결론이 선고가 내려진다. 그러니까 결정이죠. 헌법재판소는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면 3월 6일이 되지 않을까. 3월 6일. 3월 6일이라고 저는 이제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 좀 늦어질 가능성이 높긴 한데 최대한 우리 정어리원 여러분들이 좀 빨리 파면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으시기 때문에 3월 둘째 주로 미루기보다는 그래도 제가 틀리더라도 3월 6일 목요일에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파면 결정을 예상을 해봅니다. 아니 3월 초라면서요. 초까지 맞춰야죠 그러면. 3월 초, 3월 6일 오후 2시. 김정우 원장님은 혹시 며칠 예상하십니까? 저는 죄송한 얘기죠. 3월 13일. 3월 13일. 한 주 더 예. 늦었네요. 네. 왜냐하면 워낙 헌재에 대한 공격이 심하기 때문에 따박따박 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 판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 번 정도 이렇게 연장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3월 13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유정 의원님 18일 날 지금 추가 변론 날짜를 하나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날 증인을 불러서 변론하는 지금 형식의 변론을 한 번 더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아니요, 그냥 증거에 관해서 혹시 더 추가적으로 할 얘기 있으면 다 해라 그런 건데. 예. 그쪽에서 한덕수 총리하고 그다음에 홍장원 1차장에 대해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으로. 그걸 어떻게 할 것이, 지난번에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한 번은 뭐 거부, 기각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한 번 더 논의를 해보겠다. 그 평의를 오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을 부를 건지 말 건지를 오늘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2월 18일 날 최후 진술까지 듣기에는 좀 시간이 모자라겠죠. 오후 2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날은. 어제까지는 아침 10시부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한 번 더 어떤 최후 진술할 날짜를 잡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게 기각이 된다면은 아마 다음 주 18일이 최후 진술까지 듣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한 3월 11일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화요일 아니면 어차피 목요일 날 결론이 날 테니까요. 헌재 심판 그 요일이 화목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숙고하는 모습 그리고 뭐 니네 뭐 공정성 뭐 거론하고 뭐 너무 공격이 심하잖아요. 아예 그냥 없는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속으로 내심으로 결론은 나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조금 더 그 수기하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3월 11일 정도 봅니다. 조금만 첨언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가 이제 대략적으로 2주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14일이 평의 기간이 14일이 걸렸고요. 그러니까 최종 변론 마치고 의견 제출 절차까지 다 마무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재판관들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평의 기간을 거쳤느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4일 정도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일이 걸렸고요. 사실 이 내란 행위에 대한 어떤 진술을 듣고 증언들을 듣고 이 진실로 접근하는 절차는 이미 전 개인적으로 다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짧게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감안해 보고 본다면 3월 초도 가능하고 뭐 어떤 분들은 지금 정어리원 분들 중에 댓글 주신 분이 2월 말도 말씀하시는데 그건 조금 이제 뭐랄까 더 빨리 파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이 담겨 있다고 보고요. 저는 3월 초나 아무리 늦어도 3월 2주 전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2월만 아마 바스가 돌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2월 28일 날 아마 결정이 날 거라고 하는 이제 뭐
내용들이 돌았는데 제가 볼 때 2월 28일로 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워낙 저항들이 지금 예를 들면 소수입니다만 집단적인 반발들이 있기 때문에 헌재 같은 경우도 빨리 하고 싶겠습니다만 적어도 일정한 수기 기간이라고 하는 소위 이런 기간들을 거쳐서 갈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제가 3월 한 10일쯤 됐으면 좋겠어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3월 11일 날 되면은 4월 이제 중순 조기대선 5월 중순 조기대선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니까 아마 5월쯤에는 진짜 아름다운 봄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2월 28일이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네네. 어제까지 8차 변론 끝나고 이제 다 끝난다고 하면 바로 이제 최후 변론하고 2주 정도 평의하면 2월 28일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이것도 빠르니 뭐니 지랄을 해야 되는데 뭐 조금 여유 있게 해도 괜찮겠지요, 뭐. 그것도 황당한 이야기고 억지 주장인 게 예.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고 나서 2달 걸렸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그 케이스는 탄핵 소추되고 3달 걸렸어요. 근데 지금 이미 국회에서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2달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빠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에 시비 걸고 있는 거죠. 왜 숨은 크게 쉬냐라고 시비 걸 겁니다. 아마 재판관들 왜 숨 크게 쉬냐. 이렇게 시비 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그리고 뭐 지금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 그거 고려해가지고 헌재에서도 깊이 고민하고 결론 내리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2월 18일 날은 신의 한 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뭐냐면 나 지금까지 할 얘기 다 해봤니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증거로 채택된 것 중에서 니들이 안 한 게 있으면 2월 18일 날 다 해라. 그날 다 해. 2시간씩 줄게 이거잖아요. 너 딴 데 얘기하면 안 돼. 그날 다 해라. 내가 마지막에 정리할게. 너 할 얘기 없지 이제. 이제 그래야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다음에 헌재가 마음 편하게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신의 한 수 같다. 2월 18일은. 지난번에 3분만 얘기할게요. 물어볼게요. 그거 안 줬다고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예. 공정하게 안 했다고. 그 매우 공정하게 한 거거든요. 할 얘기 다 했고. 그리고 과거에 대통령 탄핵 심판의 2 케이스에는 당사자들이 탄핵 심판 그 법정에 헌재에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만 지금 유일하게 나와가지고 중간중간 불쑥불쑥 끼어들고 3분 발언하고 어제 18분 발언하고 헛소리만 해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방어권이 보장 안 됐다고 주장하는 것인지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할 얘기 다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2가지만 딱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각이든 파면이든 간에 과거 대통령 사례들을 보더라도 탄핵 심판의 경우는 길게 늘어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익과 또 국가 경제와 외교와 모든 사안과 연결됐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이제 권한 대행을 가지고 이 정치의 실종을 오랜 기간 두고 본다라는 것은 일단 국가적인 이익이고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좀 회의적으로 보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이 아니고 기각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탄핵 인용이다. 윤석열 파면이다. 이 결론이 나오는 순간 안국역 일대는 과거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어마어마한 시위와 집회 열기가 뜨거울 겁니다. 이제 그런 어떤 폭동을 이미 이 세력들이 기획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절대로 결론이 나오면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이란 공당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결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닝기리 나이스님, 헌재는 닝기리 나이스. 헌재는 변론 기일 그만 잡고 선고해라. 국민들 짜증난다. 자작나무님, 김유정 의원님 자켓에서 봄이 왔네요. 너무 예쁘십니다. 오늘 또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봄이 왔고 나비까지 앉았어요.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네. 이채양명 공명주님. 조태용이는 승무를 쓴 시인 조지훈의 본명 조동탁 아들인데 권력을 탐하느라 양심을 버려 집안의 국가의 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이채양명 공명주님 혼동하셨어요. 조태용이하고 조태열이하고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지훈 시인의 아들은 지금 외교부 장관하고 있는 조태열 장관이고 지금 이 교활한 조태용은 전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조태가 같을 뿐인데요. 그나마 조태열 장관 그동안 하는 일 좀 마음에 안 든 게 많았죠. 사도광사 때도 그렇고 아버지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계엄 때는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더라고요.
예. 자, 어제 우리가 그러면 그렇지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이름이 왜 안 나올까? 어제 제가 몇몇 패널 분들께도 여쭤봤거든요. 그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나오더군요. 그게 다 검찰 조사에서도 드러났고 그걸 예리하게 청구인 쪽에서 대리인이 물어보았어요. 조태용이 뭐라고 답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뭐 그렇게 연락 주고받은 문자하고 이런 게 수상하다면 증인 통화 내역을 보면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 내용을 이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았다는 걸로 누가 의심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결국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지금 증인은 남아 있는 것도 없는데 의심을 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까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야당 의원하고 1차장하고 이 무렵에 연락 주고받은 게 이상하다고 의심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일 밤 12시가 넘어서 계엄과 관련해서 예. 야당 정보위 간사가 연락을 한다면 제가 아니면 기조실장에도 자연스러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접근을 하자면 계엄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 전화 짝 좀 보십시오.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면 더 기억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맨 앞부분만 다시 한번 틀어봐 주세요. 그때 문자 주고받은 사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얼굴 표정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연락 주고받은 문자하고 이런 게 수상하다면 증인 통화 내역을 보면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 내용을 이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았다는 걸로 누가 의심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김유정 의원님, 국정원장이에요. 국가정보원장. 김건희하고 문자를 주고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둘이 사깁니까? 국정농단입니다, 이거는. 대통령 부인이 이를테면 대통령 비서실에 과거 같은 청와대 수석하고도 다이렉트로 뭔가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을 일은 없어요, 사실상. 이 부속 실장이나 아니면 관계 비서관을 통해서 뭔가 얘기하거나 논의할 게 있으면 하는 것이지 또 그럴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 자주 통화한 것도 아니라고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일단 처음은 아니라는 거고 가끔은 있었다는 것인데 계엄 전날 그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문자를 2통 받고 본인이 계엄 당일날 답변을 보냈는데 그걸 기억 못한다고요? 그러면 정보위원장 하지 말아야죠. 그 정도 기억력이면. 그리고 그 일이 흔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계엄 전날 도대체 대통령 부인이 국정원장한테 문자 보낼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이게 무슨 내용일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이걸 기억을 못해요? 저렇게 비겁한 국정원장은 처음이고요. 그리고 기억력이 본인이 좋다고 또 어제 윤석열 피청구인하고 막 서로 기억력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러면서 그 내용이 뭐였어요? 그 홍정원 1차장에 대해서 해임 건의한 날짜가 나는 12월 4일 밤으로 기억한다. 내 기억력이 좋은데. 그게 윤석열 이야기고. 조태용도 내 말이 맞다. 12월 5일이었다. 지금 둘이 그러고 싸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둘 다 기억력은 누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자 내용을 기억 못한다는 거를 우리한테 지금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저런 말을 가지고 뭐 믿냐 안 믿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저놈 농간에 놀아나는 거고, 정말 궁금한 것은 뭐 문자를 주고받았을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진과 이진이 있는 것 같다. 네. 이번 그 계엄 내란 사태는 일진이 어떤 거냐? 소위 이제 윤석열, 김영현 라인에서 방첩사 이렇게 수방사 이렇게 내려오는 일진 라인. 그러니까 국회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헌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될 만한 구석이 국회, 뭐 선관 이런 데를 일진으로 한 것 같고요. 전 이진이 뭐냐면 김용현, 노상원, 김건희. 이게 이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진에서 나온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주로 어떤 예를 들면 국회나 이런 선관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자식들 다 작살내버릴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쫙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제2수사단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거기에 노상원이 수사단장을 할 것처럼 얘기를 했다면, 저는 김건희가 이쪽 부분과 관련해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 같다.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직 확인은 안 된 건데, 그 9월 달부터 김영현의 국방장관 공간에 22회 정도 노상원이 가서 집중적으로 내란을 준비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와중에서 김건희가 국방부 장관 공간을 갔다라고 이거 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김건희가 거기 갈 이유, 하등의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김건희도 이런 내란 준비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인 것 같다. 그럼 그 중요한 역할이 어떤 거냐? 제가 볼 때 노상원과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진 라인에서는 김건희가 잘 드러나지 않는 측면들이 있는 거니까요. 좀 그래서 이진 라인에서 그런 얘기가 벌어졌다고 한다면, 저는 대부분 이 사안 자체가 정보 사안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뒤에 뭐 저희가 얘기할 것 같은데, 노상원이 얘기한 부분들이 대부분 어디서 벌어지느냐? 북측이나 예를 들면 공해상에서 벌어진 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사람들 수고하고 죽이고 이런 부분들이. 전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겠지만, 저희 뭐 이런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방첩사 사령관 얘기 잘 들어봐라고 홍장원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그와 유사하게 누구랑 얘기를 좀 해봐, 이런 것이 아닐까, 저는 좀 예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보면 윤석열이 뭐 하는 거 보면 항상 뒤에 김건희가 있었잖아요. 진짜 내란 우두머리는 김건희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란의 핵심은 김건희가 맞고요. 내란의 배경도, 그러니까 내란의 원인도 김건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날짜 자체가 12월 2일과 12월 3일에 조태용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라는 지금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상원과의 협력적인 부분에 대한 그 의견도 저는 동의를 하면서도, 동시에 12월 2일에 이 명태균 씨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이니까 이제 이날 기자들한테 명 씨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아닌 야당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밝힌 날이 바로 이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검찰 라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지만, 앞으로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정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김건희 스스로가 남편이 불안해서 재차 강조하기 위해, 뭐 사적인 대화를 나눌 가능성은 너무 낮다 보니까 조태용 원장이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문자로라도 좀 뭐랄까 좀 격려를 해준 것 같아요. 격려 내지는 종용, 그리고 의지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너무 불안한 나머지, 자신의 남편이 선포할 그 계획, 그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는 국정원의 역할도 분명히 있으니 그것을 제대로 확실히 해줘야 이 비상계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김건희만의 조급증이 발동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을 이렇게 하면 당장에는 자기들이 뭐 엄청나게 대단해서 뭐 드디어 속아 넘겼지롱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딘가에서 항상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김건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감춰보려고 윤석열이가 그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계엄 와이프도 몰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다 나올 겁니다. 저는 윤석열이 이런 수법이 지난번에 추경호 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괜히 뭐 공개적으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추경호한테 미리 얘기를 안 해줘서 미안하고 어쩌고 이따위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추경호만 알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렇게 했는데 와이프도 몰라, 추경호는 몰라. 오히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홍장원 차장을 막 이렇게 공격하면서 마치 그 메모가 거짓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거짓이라는 겁니까? 그 명단에 한 명 이름이 틀렸다는 겁니까? 아예 체포조 명단이 없었다는 겁니까? 지금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명단 자체가 없고 조태용도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홍장훈이가 만들어낸 거다. 홍장훈이 뭐하러 만들어냅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주장하면 좀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한동훈이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엄한 다음에 한동훈 만났잖아요. 한동훈이가 따졌잖아요. 왜 나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정치활동 금지에 해당이 뭐 되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어. 포고령을 어겨서 그랬겠지. 그러니까 예. 그때는 그러면은 체포 명단에 한동훈이 들어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고 그렇죠. 전지하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없어 그래야지. 뭔 소리야? 네. 이래야 정상일 텐데 체포조가 있었다는 걸 시인하면서 네가 들어갔으면 아마 포고령을 어겨서 그랬겠지. 그러니까 다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처음에는 안 들어갔다가 나중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청장한테 급하게 전화 한 통을 걸어서 한동훈 추가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한동훈이 계엄 반대다.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라고 한 직후에 한동훈 추가 안 되겠구만. 얘도 반국가 세력이네. 이렇게 결론 내리고 한 명 추가된 거 아닙니까? 그거를 포고령을 어겨서 그랬겠지라고 얘기한 거 아닐까 싶어요, 저는. 꽃다지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을 거라고 글을 쓰셨는데 내일 계엄하는 거 알죠? 바보 같은 우리 오빠 잘 좀 도와주세요 했냐? 보안 유지해 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하나의 시나리오를 따지면 그러니까 조태용을 옹호하는 게 아닌데 조태용이 좀 말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예를 들면 이제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홍장훈한테 전화한 거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윤석열은 조태용이 국내에 있는 걸 정확히 알았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이 아닌 홍장훈한테 전화를 했을 때는 이 자식 말을 안 듣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러니까 홍장훈은 말을 잘 들으니까 홍장훈 전화했는데 완전히 잘못 찝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부인하고 통화하지 않았나? 이 자식이 말을 안 듣네. 그랬더니 예를 들면 소위 김건희가 야,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문자 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말을 안 듣네. 뭐 이렇게 했죠. 자식이 말이야. 말을 안 듣네. 아니, 이 사태를 둘러싸고 특히 이제 변론기를 시작하고 나서 내 입에서 누군가가 모르고 있다. 이 비상계엄 사태가 있을 거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경우가 김건희가 사실상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이 우리 와이프가 모른다. 나중에 알면 혼난다라는 얘기를 이상민의 입에서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 그 전원을 통해서 그분은 몰랐을 것이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 보면 모르는 게 아니라 실제 핵심적으로 관련된 인물이기 때문에 숨기고 책임에서 빼줘야 된다는 어떤 주요 인물들, 핵심의 수뇌부들 간의 어떤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의심되는 사람이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영현 장관, 윤석열 대통령, 이 사람들이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결국 핵심인 김건희 아닐까? 라는 생각이 강하게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막판으로 접어 들어가면서 대체로 전모를 다 파악한 헌법재판관들의 질문도 아주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두 재판관이 이것과 관련해서 물어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다른 분들은 전화를 한 번 받았어요. 그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부속실에서 전화를 하거나 증인만 2번 받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저로서는 뭐 알기 어려운 부분이고 제 기억에 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날카로운 질문이 또 있었죠. 자꾸 말을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빈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홍장훈하고 통화하고 30초 만에 당신하고 통화를 했는데 홍장훈하고는 이렇게 하고는 당신하고는 그렇게 한가한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저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땐 조태용이라는 사람이 나옴으로써 저는 이 사건의 본체가 잘 드러났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긴 다 속이고 있구나 이런 상황들이 확인된 것 같고 이 외교부의 그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들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비열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아부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실세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도 실세를 잘하기 때문에 김건희랑 되게 잘 지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2번이나 문자를 받았겠죠. 상식적으로 잘 친하지 않으면 저렇게 문자 못 보내죠. 상당히 친하고 중요한 사항들을 얘기했어. 그럼 근데 왜 조태용일까? 그냥 정보 사안을 다루는 데거든. 국정원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러면 일상적으로 조태용이 김건희에게 저런 내용들을 많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이 지금 확인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이 사안은 진짜 가면 갈수록 저는 윤석열의 내란에서 김건희의 지금 내란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지금 중간 과정에 있다 생각이 들어요. 상황을 보면. 이제 아까 앞서서 우리 백앵커님이 너무 잘 지적해 주신 대목인데 너무 비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홍장원한테 윤석열이 전화해가지고 야, 그 비상경험한 거 봤지?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도 우리가 그냥 대공수사권을 갖다가 줄 거니까 이 방첩사를 일단 우선적으로 이 국정원이 지원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조태용한테 윤석열이 전화해가지고 그 미국 출장은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를 물어봤다는 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너무 비상식적이고요. 저거를 재판관들이 믿어줄 이유도 없고요. 뭐 질문 몇 개 들어가 보면 조태용의 거짓말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데. 나 좀 전에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국무회의 할 때. 그러니까 조태용이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는데 말을 잘 안 듣고 뭔가 좀 꼬일 것 같으니까 홍장원을 픽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홍장원도 육사 출신 아닙니까? 여인형 방첩사령관하고도 한 3, 4년 뭐 선배인가 그렇잖아요. 육사. 그러니까 얘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 그래서 한두 시간 있다가 내가 전화할 테니까 잘 받아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그때 말이야 해 순방 갔을 때 말이야 열심히 해줘가지고 고마워서 격려 전화했다. 근데 이런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태용하고 그렇게 서로 기억력 자랑하는 사람들이 조태용하고 통화했을 때 거기 계시죠? 아직 거기 계시죠? 하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 미국에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조태용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계시죠? 하니까 예 공간에 있습니다. 맞아요. 주한미 대사 송별 만찬 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미국에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그 쏙 빼잖아요. 그 얘기는. 저게 다 거짓말인데 저들의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시나 이 어떤 국정 운영과 관련한 의견 전달은 명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막 이렇게 자기들이 거짓말 하느라고 핑계를 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불명확해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는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선문답 하듯이 아직 거기죠? 예, 아직 여기입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국정을 했다는 얘기냐. 그리고 조태용이는 홍장원 차장이 이것 확실히 빨리 지침을 주세요 해도 내일 봅시다라고 했다고 하고 뭘 이야기해도 뭐 이렇게 했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했다는 자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내일 봅시다라는 얘기가 이제 김건희 문자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문자 그 다음날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매우 중대한 내용이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얘는 별 내용이 아니면, 예를 들면 뭐 미국에 잘 있습니까? 그러면, 예, 진짜 잘 있습니다라고 답하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이 사항 자체가 상당히 민감한 사안 자체가 그쪽에서 흘렀을 거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조태용이 입을 열지 않으면 이 사항을 알 수 없겠죠.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진이 아닌 이진 차원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문제가 저는 국정원을 통해서 이것을 진행하려고 하지 않은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자가 외교관 출신 아닙니까? 조태용이가. 기름장어죠. 기름장어죠. 기름장어. 아주 미끌미끌 빠져나가고 저는 그 부분에서 참 한 대 후려 갈기고 싶던데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뭐 이렇게 따지니까 뭐 기록 확인해 보면 남아 있으면 알지 않겠습니까? 없앴거든. 그거잖아요. 그 비어폰이었을 확률이 높잖아요. 아니 그럼 안 남아있겠죠. 텔레그램으로 문자 주고받았다는 거 그것과 관련해서 무슨 문자입니까?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뭐 저 자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기억이 안 납니까? 뭐 남아 있으면 확인되겠죠. 지가 지워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 최근에 텔레그램이 협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텔레그램도 보고는 됩니까? 제가 볼 때 한 번 정도 텔레그램은 안 해주는데 제가 어느 사건인지 기억 안 나는데 텔레그램 쪽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걸 확인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확인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내란 범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텔레그램에서 우리가 그 특검 같은 데 수사를 해가지고 요청을 하게 되면 계속 요청을 하겠죠. 그럼 제가 볼 때 그 내용들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부분 예를 들면 저희가 포렌식 같은 거 하게 되면 다 복원되는 게 꽤 많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끝까지 밝혀야죠.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 디지털 증거라는 것은 실제 강제 수사에 들어가게 돼서 그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포렌식을 하게 되면 지운 내용들까지 다 나온다라고 한다니까 이제 그 대목은 만약에 지웠다라고 하고 조치를 했다라고 하면 이걸 왜 지웠느냐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규정할 수 있는 단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제 그 대목은 이제 뭐 지금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됩니다만 옆으로 좀 치워놓고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조태용 원장이 어제 나와서 했던 발언들 그리고 윤석열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거의 저는 재판관들에게 파면의 확정을 줬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과정을 본다라고 하면 이 틀 안에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8차례의 변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누구였는가? 결론적으로는 홍장원 그리고 곽종근 이 두 사람은 사실은 어떤 입장은 어느 정도 국회에서 나와서 발언하는 걸로 확인이 됐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조태용의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국회에 나와서 했던 발언과 헌재에서 나왔던 발언이 좀 다르거나 경찰에서 진술했던 과정도 재차 확인해 보면 약간 배치가 되는 것들도 좀 보여요. 결이 좀 다른 것이죠. 윤석열의 발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재판관들이 모르고 질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홍장원과 곽종근은 100%의 확신을 재판관들에게 줬고 그동안 조태용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은 약간 비껴나 있었는데 이런 윤석열과의 대질 내지는 질문 이런 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이런 진실들이 재판관에게 이건 파면이다. 100%의 파면이 필요하다라고 아마 확신을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한 워딩이 이거였어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은 것을 의심하면 뭐라고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가 남아 있다면 의심할 수 있다. 근데요, 이 자는 국가정보원장이라고 하는 자인데 그렇게 기억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아요. 자주 주고받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김건희하고 주고받은 문자 기억이 안 난다고 하죠. 그리고 총선 끝나고 곧바로 윤석열이 공관에서 만나서들 술자리 가졌잖아요. 신원식, 조태용, 김용현, 여인영. 거기에서 신원식은 계엄 얘기를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요. 또 계엄 당일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하고도 통화한 내역이 딱 제시가 됐어요. 뭐라고 했어?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기억이 안 나면 국정원장 그만해야죠. 저는 이런 사람인지 예상은 했는데 헌재에서 나와서 계속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이 사람 국정원장 진짜 왜 할까? 정보기관의 수장이 이렇게 계속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할 거면 그 많은 보고 내용들을 받고 뭐 기억을 제대로나 하는 게 있겠습니까? 근데 조태용만 욕할 게 아니고요. 예. 윤석열 정부 다 욕해야 돼요. 한덕수, 뒷주머니에 있었네? 그 다음에, 접어가지고 잘 모르겠다, 못 봤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상민이 아주 앞건이죠? 힐끗 봤더니 뭐가 보이더라.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몽골의 그러니까 몽골인들의 이 양반 나이가 많아가지고 잘 안 보일 텐데 힐끗 봐가지고 그걸 다 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태용도 선택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볼 때 이 집단은 싸그리 자기가 한마디만 하면 내가 내란 범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다 싹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을 바보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랬구나. 네가 이걸 접어가지고 못 봤구나. 네가 뒷주머니에 집어넣은 걸 생각을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국민을 바보라는 거죠. 저 인간들은.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겠어요. 한덕수 총리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해요. 국정원장이잖아요. 국가정보원장, 스파이 대장. 그러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얼마나 그 자리가 기억이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러면 자기가 국정원장이면 답변하지 않겠다라든지 답변하기 곤란하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몰라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정원의 위상을 이 자가 스스로 허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가 국정원장을 하고 있으면. 국정원이 중요한 게 아니죠. 본인이 중요한 거죠. 본인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하면. 어제 가장 보면서 저 자식 윤석열이하고 막상 했다가 저놈이 더 교활하고 악랄해 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자가 처음에 홍장호 차장부터 지금까지 쭉 하는 걸 보면 모든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나만 살면 돼.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윤석열도 관심 없고 뭐 나라도 관심 없고 뭐 나만 살면 돼. 오로지 그거 하나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홍장원 차장이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야 대표들을 잡으러 다녀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을 했더니 내일 얘기합시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면 내가 걸려들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거 지 생각만 한 것 같아요. 살라고. 예. 근데 여기서 하나 빠져 있는 게 본인이 살기도 합니다만은 부하였던 홍장원을 이제 죽이는 작업에도 가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계엄 사태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 정어리원들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컴퓨터처럼 어떤 기억과 장면을 기억에 약간 오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표현에 약간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메모해놓고 그것을 옮겨놓고 정보를 제공한 홍장원 측이 더 진실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실 텐데 이자는 자신의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 자신의 책임을 좀 덜고 계엄 사태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어제도 보였거든요. 이제 그런 대목에서 저는 이 사람은 어떤 권력기관의 수장으로서도 자격이 없지만 인간으로서도 실패다. 아주 치졸하고 예. 더럽고 지저분한 인간입니다. 아, 저 정영식 재판관이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홍장훈한테는 너 메모를 왜 그따구로 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너네 기억을 못해 이 자식아. 다른 건 몰라도 상식적으로. 아니 뭐 딴 놈이야? 김건희가 붙잡으라 했잖아. 이것도 기억 못해? 제가 볼 때 3배, 4배, 10배로 예를 들면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정영식은 못 믿겠다. 다시 김건희로 돌아가서요. 김봉식 서울청장도 증인으로 나왔죠. 근데 김봉식 청장이 이렇게 또 안가에서 회동을 갖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그런데 윤석열이 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면서 가정사를 댔다는 거예요. 그 가정사가 또 뭘까 하는 건데요. 되게 우리가 흔히 가정사 하면은 뭐 집안에 무슨 병고가 생기거나 아픈 사람이 있거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했다고 했거든요.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가정사도 얘기한 것은 맞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이거는 이제 비상계엄을 왜 선포하게 됐는지 이유와 동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증인도 아시다시피 증인도 놀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45년 만에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왜 도대체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비록 개인적인 가정사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줄 수 없나요? 아니 그런 부분이 뭐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과는 좀 전혀 결이 다른 부분들입니다. 뉴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관련은 없지. 지극히 개인적인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 김봉식 청장이 가정사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가정사 얘기는 검찰 조사에서 나온 거겠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특검이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거다. 그것까지는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뭘까? 그러니까 지금 그 가정사가 뭐냐? 일단 김건희 관련이냐 아니냐? 여기는 김건희 관련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가 아니고 특검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결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얘기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사는 야 지금 뭐 우리 김건희 이것도 특검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이것 때문에 계엄해야 돼라고 얘기한 것은 아닌데 무슨 다른 이유를 댔을 거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날카로운 김유정 의원님 한번 추리를 해보시죠. 아니, 저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추리가 잘 안 되고요. 명태균의 특검 그 12월 3일 날 6시에 옥중에서 특검 주장하는 입장을 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전에 녹취록 있어.
윤상현한테 전화했어. 걱정 마시고 꼭 취임식에 오십시오. 라고 했던 그 전원 형태로 명태균이 얘기했던 그거에 관한 녹취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 제출도 했고 복사본도 가지고 있다. 그거를 김건희한테 전달해서 그 녹취록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쫄아서 계엄했을 거다라는 게 명태균의 입장인데 저는 이제 가정사가 과연 무엇일까를 추측하기에 앞서서 일단 이 자체로요. 김봉식 청장의 이 발언 자체로 그 계엄은 위헌이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정사로 계엄을 하면 이건 위헌이죠. 계엄 요건에 들어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본인도 선관위에 내가 군인 보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만 김봉식 서울청장의 이야기로도 계엄의 요건이 안 됐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자는 또 뭐 국정원장한테 문자 보낸 거에 그 삼부토건 관련한 주가 뭐 이런 문제로 인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나나 재건 사업은 언제 하나 그런 게 궁금해서 전쟁 언제 끝나 이런 걸 물어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무엇을 하든 항상 상상 그 이상이기 때문에 도무지 이렇게 추정도 잘 안 되는 형국인데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가정사가 뭔지는 정말 저도 잘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명태균과 관련된 그런 저간의 사정 때문에 아 이거는 빨리 서둘러야 되겠구나라고 결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는 근데 너무 소설의 영역이긴 한데요. 보통 가정사라고 얘기를 하면 뭐 부부관계를 얘기를 하거나요. 아니면 결혼하신 분들은 뭐 이제 장모님 때문에 속상해. 뭐 이제 당신은 또 우리 아버님 때문에 속상하지. 나는 반대로 얘기하면 니네 엄마 때문에 속상하다야. 이제 이런 얘기가 사실 가정사라고 흔히 부를 만한 내용이라서 아주 사적인 얘기를 포함한다라고 한다면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이거 정말 소설인데요. 뭐 김복식 청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내가 사실은 아내와 같이 이제 못 살겠어. 응? 내가 아내 때문에 또 장모님 때문에 번번이 국정에 발목 잡히는 거 내 못 견디겠어. 내 평생을 이렇게 검찰총장 할 때도 커브 쳐주고 다 했는데 대통령이 돼서까지 내가 이런다는 건 나 정말 나 남자야. 나 대통령이야. 내가 이번만큼은 이 국가의 지도자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어. 김봉식이 함께 할 거야? 뭐 이런 류의 대화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상상인데. 아 그럼 노상원이한테 김건희를 수거하라고 그래야죠.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아까 이제 그 노사원과의 연결성은 김건희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게 뭐 실제로 김성훈 차장 그 경호처 차장과의 문제도 그 영향을 줬을 거라는 생각도 좀 계속 듭니다. 이것도 이제 소설의 영역인데요. 뭐 마이바흐에다가 풍선 이벤트 해주고 이런 것들이 윤석열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부부관계 즉 치정인데 치정? 가정사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전 소설을 쓴 겁니다. 두 가지의 소설을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 저도 이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4차원 문제를 낸 것 같긴 한데 제 느낌엔 명태균 게이트가 아니라 그런다면 저는 구판 문제가 아닐까 생각돼요. 그러니까 신용환 교수가 얘기한 게 6군데에서 굿을 갖다가 정례적으로 벌였다라고 하는데 굿을 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굿이라고 하는 걸 제가 볼 때는 뭐가 잘 되기보다는 나한테 위태로운 상황들을 막기 위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막 뭐 풍문으로 이거 진짜 썰같이 도는 건데 예를 들면 김건희가 올해 안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았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막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볼 땐 구술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다면 이 내용 자체가 야 이게 안 되겠어. 이게 너무 지금 고통스러워요 힘들어하고 이거 판을 바꾸지 않으면 야 말라 죽겠는데 예를 들면 가정사로 따진다면 야 뭐 저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추정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추정의 영역인데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진짜 만약 이런 걸로 만약에 진짜 내란을 일으켰다면, 야, 쳐 죽일 인간들이죠. 근데 우리 애청자님들이 이렇게 무엇과 가정사 관련해서 올려온 글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두 가지 정도 나옵니다. 하나는 계엄 안 하면 나 이혼당한다. 뭐 이런 거. 두 번째는 사실은 줄리가 맞아. 줄리였어. 그런데 이대로면 다 드러나. 좀 봐줄 수 없겠냐?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대단하시죠? 그렇다고 계엄을 해요? 그럼 뭘로는 계엄합니까? 아니, V0잖아요. 김건희가 V0니까. 쳐버리겠네.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추정이나 소설을 쓰는 게 전혀 불편하지가 않은 게, 우리가 이제 법 변론기일에서도 봤습니다만, 이게 사적 계엄이라는 게 뭐 다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입으로
아니 내가 시정연설을 하러 갔는데 야당 놈들이 이게 박수 한 번 안 쳐주고 대통령에 대한 존경도 보여주지 않고 등 돌리고 앉아있고 피켓 시위하고 이런 국회와 야당이 어딨냐고 얘기하면서 비상계엄의 이유로 강변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정당한가요? 그리고 거기 박수무당이 있었나.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변론 사실은 결정타가 바로 저는 이게 헌법재판소의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이제 양쪽에서 채택한 증인들, 신청한 증인들 채택해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어봤죠.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진실의 가닥들을 한 올 한 올 뽑아내서 어떤 이제 그 판을 만들고 있는데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동원됐던 사령관들 주요 가담자들이니까 불러서 들어보지만 곽종원 사령관 같이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인영 같이 그렇게 교활한 자들도 있고 말은 하고 싶어도 윤석열 앞에서 눈 부라리고 있으니까 차마 말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래가지고는 진실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겠다 해서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부른 수방사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진실을 밝혔지요. 들어보시죠. 증인에게 공포탄을 챙겨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까? 예. 출동 시에 원래 공포탄을 지참하고 갑니까? 기본적으로 실상황에서는 공포탄을 지참하지 않으나 당일날은 공포탄을 휴대토록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위인도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표정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다? 저 조성현 단장이 무슨 나쁜 의도가 있겠습니까? 뭘 노리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진실을 말하는 말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태도가 부끄럽지 않게 박정훈 대령도 그런 얘기 했어요. 내 가족들, 내 아들, 육사에 다니는 내 아들 부끄럽지 않게. 내 부하들이 다 알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네들이 정말 부끄럽지 않니? 오죽하면 재판관이 정영식 재판관이 그것도 꾸짖었어요. 막 당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배진한 변호사인가 누군가. 그러니까 아니 앞뒤가 지금 전혀 다르지 않은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강요하듯이 하느냐라고 꾸짖어요. 김종국 원장님 어제 이게 결정타 아닙니까? 뭐 제가 볼 때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놀란 게 진짜 국민의 자식들, 군인들은 국민의 자식들이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이 국민의 자식들이 소위 12월 3일 내란 과정에서 보여줬던 불굴의 의지들, 그러니까 국민들을 우리가 공격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어떤 더딘 행동들을 통해서 이 내란을 막았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날도 얘기한 게 뭐냐 그런 거잖아요. 이런 작전인지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무슨 지시가 내려가는데 어떻게 예를 들면 국회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그리고 내 부하들이 내가 한 행동들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 부하들한테 거짓말을 하겠냐. 군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에 따라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집단이잖아요. 그 집단들은 공동체처럼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군사작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전 그런 참군인들이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목숨을 거는 전우들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냐. 이 현장에서 다 벌어지는 사안들인데. 그리고 이건 지금 어제 나온 내용입니다만 이미 12월
한 10일쯤인가 11일쯤에 이 통화 내용 자체가요 다 공개가 됐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 지시가 내려온 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려라. 그다음에 대통령 지시 사항이다. 창문이라도 부셔라. 이런 얘기들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얼마만큼 잘못된 행동인지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나만 아는 게 아니라 그날 현장에 있었던 모든 군인들이 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목숨을 거는 우리 운명 공동체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 얘기 한마디가 저희 내란의 본질을 다 드러낸 아주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유정 의원님, 네. 윤석열 이자는 다른 때는 혼자 막 어제 18분 떠들었다고요? 예. 그런데 딱 이 조성현 단장 나올 때는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안 거죠? 예, 알겠죠. 그리고 어제 조성현 단장은 곽종근 사령관하고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윤석열은 계엄 해제 의결을 하고 나서 곧바로 군 철수해라 이렇게 해서 다 철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곽종근 사령관은 철수하라는 지시가 전혀 없었다. 내가 판단해서 빠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성현 단장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수 지시 없었고 특전사가 빠지는 거 보고 나도 철수하겠다라고 이준호한테 얘기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임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국회를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상시에는 공포탄, 만약에 훈련이거나 실전이라면 공포탄을 가져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공포탄을 가져가라 해서 국회에 왔는데 나중에 임무가 하달된 그 전화를 받고 보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거여서 끊고 나서 너무나 당황해서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준호한테. 끌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넨 들어가지 말아라. 특전사가 들어가서 끄집어내면 외부에서 지원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전사도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거고 또 부하들을 생각하고 있는 마음을 저희가 다 읽을 수 있어요. 특전사령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군 통수권자라는 사람은 한결같이 거짓말과 궤변으로 남한테 책임 떠넘기고 있고 지만 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조태용하고 윤석열 통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어제 이게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게요. 네.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지는 증인 채택이었고 답변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나와서 얘기를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앞에도 있고 뭐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받았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모른다 그러니까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부하들이 들었다면 인정한다. 이진우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하가 내가 들었어.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진우는 곤란하니까 입장을 피해가지만 조성현 단장의 입을 통해서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인정해 준 거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헌재의 유일한 증인 채택 조성현 단장이 신의 한 수라는 말씀이옵니다. 예,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발언은 분명히 이제 형사재판을 유념을 해두고 그렇죠. 예, 헌법재판소에서 발언하는 것이 또 발목 잡힐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 정도의 가능성까지 즉 부하가 인정하면 나도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자신이 직접 그런 지시를 윤석열로부터 받았다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공포탄 얘기가 나와서 이제 첨언을 좀 하자면 사실 계엄군이 이 상황에 이제 반출한 그 실탄만 20만여 발이 넘습니다. 거기엔 어마어마한 무기들까지 동원됐거든요. 일반 실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이제 우리가 슬러그탄이라고 부르는 비인도 무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수방사나 특전사에서 포함돼가지고 반출시켰다는 보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아니 경고성 계엄이라고 윤석열과 윤석열 측의 변호인단이 늘 강조를 하지만 뭐 계몽령 이딴 얘기를 짓거리고 다니지만 아니 실탄을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그걸 왜 가져갑니까? 다 반출시킨 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어제 이 수방사 경비단장의 이 발언은 뭐 사실상 빼박일 뿐만 아니라 종지부를 찍었다. 그렇죠. 윤석열 파면과 종말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봅니다. 사실 증언의 땅땅땅이죠. 네. 근데 오늘따라 왜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죠? 김일웅님, 박영식 앵커님 성대모사 한번 시켜주세요. 앵커님, 박영식님 너무 잘하세요. 비완맘님은 슈퍼챗까지 보내셨어요.
영식님 능력 한번 써요. 구독자 한번 웃고 갑시다. 웃을 일도 없는데 썩여리로다가 이러면서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제가 요청을 안 하면 이거 좀 제가 욕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다 해봤다 아닙니까? 하지만 진실이 제일 중요하다. 저도 혁은 다 살아봤습니다. 하지만 국민 앞에 그 짓은 심판받는다 하면서 여러분 이거 다 진실인 거 아시죠? 예,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빨리 박수 치세요. 제가 계엄해요. 박수 쳐야 됩니다. 맞아, 박수 치시지 박수 안 않는 걸 치면. 계엄하겠습니다. 네, 박수 안 치면 계엄합니다. 예. 그만해 진짜. 아이고. 슈퍼챗까지 주셨는데. 예. 그러게요. 해야 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웃음으로 비연맘님, 또. 예, 박영식 앵커님, 예,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박영식 앵커님 덕택에 우리가 좀 웃고 가는데 나노리님도 백운기 앵커님 고맙습니다 하고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방금 보낸 게 아니고 아까 보내주신 겁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제 끝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조만간 결론이 날 텐데 자꾸 분위기를 안 좋게 몰고 가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 뭐 전환길이라든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씹어리는 자들이 또 광주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5.18 광장은 일단 강기정 시장이 불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모인답니까? 김유정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집회 허가하고 이거 관련이 있는데 왜 광주시장이 나서냐 이렇게 얘기를 처음엔 또 했어요. 시비 걸었죠. 그런데 5.18 민주광장은 그 특별한 조례가 있습니다. 5.18 민주화 정신 계승을 위한. 그래서 광주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사용 목적이나 이거에 맞도록 맞지 않으면 불허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러니까 공연한 시비를 거는 겁니다. 바로 그 옆에 한 200m 떨어진 금남로에서 하거든요. 내일 그 탄핵 반대 집회를 그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거기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5.18 민주광장을 굳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모욕적인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것인데 내일 1시에 이제 모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탄핵 찬성 집회도 동시에 또 민주광장에서 열려요. 그래서 내일 광주에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부딪히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 걱정은 됩니다만 어느 정도 후한무치해야죠. 그리고 현명한 광주 시민이 부딪히지는 않겠죠. 네, 기대합니다만 저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그들이 이제 탄핵 반대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헌정 질서 자체를 부인하거나 또는 법치를 아예 부정하는 그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재에 대한 공격도 너무 과도하고 너무 지나치고 너무 모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앞장서서 지금 전환길이 뭐 헌재 공격 시도하고 본인이 뭐 혁명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지금 저자들 돌 맞으러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 혼란을 예. 야기하겠다는 거고요. 전 적어도 1980년, 45년 전에 전두환 내란 수계에 의해서 광주 시민들이 학살을 당한 겁니다. 45년 후에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계가 지금 탄핵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가서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집회를 여는 저희는 소위 지역으로 가르고 이념으로 가르고 사회 혼란을 야기해서 소위 헌정체제를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발상이 아니고서는 전혀 설명이 안 된다는 거 하나 하고 전환길이 보니까 저보다 한 살이 어리더라고요. 근데 노상원 수첩을 제가 한번 읽어주고 싶어요. 저는 노상원은 악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리대상 처리 방안, GOP 선상에서 피격, DMZ 공간에서 피격,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시한폭탄, 수용시설의 화재, 폭파, 외부 침투, 사살, 수류탄 이런 메모가 적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누가 지시했습니까? 노상원이 했습니까? 아닐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를 옹호하기 위해서 다른 데도 아니고 광주에 가서 저런 얘기를 한다? 제가 볼 때는 악마죠. 저자들은. 저런 악마들을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왜? 인간이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헌정 체제에서 저런 자들을 수거해야 됩니다. 진짜 제가 볼 때는. 근데 거기에 왜 차범근은 들어가요?
제가 볼 때 김건희가 싫어했나 보죠. 그러니까 차범근 감독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그 씨 재판과 관련돼서 이제 탄원서를 써준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범근도 좌파다.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씨의 재판에 어떻게 탄원서를 쓸 수 있냐. 이쪽 놈들도 한패 아니냐라는 식의 그런 시각이거든요. 이제 굉장히 좀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극우라는 이름도 좀 아깝고요. 그러니까 극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념적 스펙트럼을 봤을 때 저 멀리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반 헌법 세력, 반 민주 세력, 그리고 반 체제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완전히 다 뒤엎으려고 획책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뭐 광주에 가서 집회하고 뭐 매 주말마다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엄연히 얘기하면 이 사람들 반 체제 세력들이에요. 근데 정말 악마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걸 상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막사 내 잠자리 폭발물 사용, 확인 사살 필요, 교도소 한 곳을 통째로 수감 음식물 급수, 화학약품. 그걸 또 수집소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인간입니까? 노상원 이자가. 근데 김건희가 계엄 전후로 오비들하고 뭐 열심히 전화를 하고 있다 이랬잖아요. 그럼 노상원도 포함된 거 아닐까요? 그 오비들이잖아요. 하여튼지 정말 일단 윤석열 끌어내리고 이거 다 조사해야 됩니다. 장도리 만평이 이런 걸 참 잘 또 빗댔던데 한번 볼까요? 중국의 선거 개입 막아선 개몽령 만세, 시진핑 아웃, 다 수거해 제거하고 중국식 선거제도 연구, 장기 집권 실현, 연예인 차범근. 차범근 감독이 들어간 것 보고 놀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 황당하죠, 정말. 너 거기 들어가서 딱 한 1년만 있어봐. 그러면 정신이 들 거야. 그 정신 들고 나서 계속 있어. 아니 근데 공수처가 변호인 외에는 접견을 금한다, 면회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다들 들고 일어나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쪽에서 인권 침해다라면서 막 떠들어댔잖아요. 근데 면회 다 이제 풀리고 났는데 왜 김건희는 한 번도 면회를 안 갑니까? 그래서 이혼설이 나오나요? 진짜 그렇네요. 어떻게 인권 침해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잖아요. 그런데 왜 권성동, 뭐 권영세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만 가고 왜 가족들은 아무도 면회를 안 갑니까? 정무적 판단을 하는 거죠. 본인이 얼굴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김건희가. 아니 근데 뭐 아무리 지금 건강상의 이유를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남편이 감옥에 갔는데 아내가 면회 한 번 안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건 뭐 사실 그 멘탈이 저는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인권 남편이 그냥 침해라더니. 그 꼴이니까요. 인권 침해라더니. 남편을 남편으로 생각했겠어요? 제가 볼 지금 때는. 이렇게 역사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내일 광주에 간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저는 현명하고 또 의식이 높은 광주 민주 시민들을 믿습니다. 저자들이 가는 이유 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막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할 겁니다. 엄하게 꾸짖되 절대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이것이 바로 진실이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악랄하고 사악하기가 방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런 자들 반드시 진실의 힘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런 내용과 함께 대선 얘기도 좀 해볼 텐데요. 지난주에 김용남 전 의원 또 박진영 교수 이렇게 두 분 했는데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S 루시님, 영식님 너무 똑같아요. 이런 개그도 마음껏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요. 그랬는데 정말 그런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즐겁게 웃으면서 후하하하 한번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새봄 나라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의 저 파란 나비 날개에 얹혀서 예, 고맙습니다. 오늘 김유정 의원님 노란옷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어떤 분이 제가 성함을 잊어버렸어요. 알았으면 저기 했는데 앵커님 겨울
안에 봄을 입었네요. 아, 그러셨는데. 예.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유정 의원님, 김정국 원장님, 박영식 앵커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2부에서는 대선 전망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의 부대변인님 모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어리 TV는 처음이시죠? 아, 예, 그렇습니다.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아, 저도 많이 나오고 싶었는데. 활약하시는 모습을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바로 대선 이야기 가기 전에 워낙 어제 큰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 조금 여쭤보고 갈게요. 드디어 김건희 이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김건희도 대선 나오나요? 그럴 경황이 없을걸요, 아마. 근데 김영남 의원님 어제 조태용이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주 주고받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주고받아서 그날 기억이 안 난다면은 말이 돼도 네. 자주 안 받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문자였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정부라면 영부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정원장하고 말이 안 되죠. 받을 일은 없죠. 없는 게 정상이죠. 근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안 됐으니까 어제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가끔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일일까 추측을 해보면 공교롭게 시점으로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날 내 문자를 보냈고 비상계엄 하는 날 답장을 보냈기 때문에 비상계엄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뭐 일부 있을 것 같고요. 거의 그럴 수도 있고. 예. 근데 그거는 우리 집사람도 모르게 내가 혼자 한 거야 말하고 뭐 자랑 같은 말을 했잖아요. 저는 그거 사기친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스타일이 그래요. 일부러 거짓을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미리. 계엄하고 났을 때 추경호한테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추경호한테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추경호 감춰주려고 그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김건희 뭐 몰랐다 이야기한 거는 김건희 지시라고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 추측의 영역입니다만 사실은 국정원은 정부 부처 어디보다도 해외 정보, 물론 외교부가 있습니다만 해외 정보 파트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과 관련한 정보는 국정원이 제일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관련해서 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종전 이후의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삼부토건 주가가 뭐 5배가 오른 적이 있잖아요. 근데 삼부토건의 주가 움직임과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의 행적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추측입니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관련한 문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답장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것 빼고는 국정원장하고 뭘 얘기하겠어요. 대통령도 아니고 영부인이. 강성필 대변인께서는 혹시 무슨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았을까. 물론 그 시기는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이 나오기 전에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모의하고 이런 준비하는 과정들이 저는 2023년 11월 이전부터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군의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장성 인사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곽종근, 이진우, 뭐 여인형 이분들인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곽종근 이분이 이제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3스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쭉 계속해서 일련적으로 이루었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 속에서 김건희 여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날짜도 공교롭게도 비상계엄 전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 전날 문자를 했고 또 답장은 그 다음날 했다.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저는 비상계엄과
저는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우리가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김정숙 여사한테 문자 보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그분들은 더 어색하진 않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국정원장이 문자를 주고받는다? 우리 보통 이 가깝지 않은 사람들끼리 바로 문자 주고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통화라도 좀 하고 뭐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정도의 관계가 있어야지 그 다음부터 문자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뭐 사적으로 알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 김영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국정원장의 어떤 하고 있는 역할과 정보에 대해서 저는 또 김건희 여사가 또 이렇게 서로 사전부터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시점이 계엄 전날 문자를 김건희한테 받았고 그 다음날 답장을 했다. 그러면 당장 답하기 곤란한 사안이었는가?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사안인가? 아니면 뭐 요즘에 쭉 하는 거 보면 조태용 기자는 좀 뭘 뭉개는 스타일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뭉갰는가? 그러니까 이거 빨리 좀 답을 해주세요.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뭘 역할을 요구를 했을까? 좀 궁금해요. 제가 추측해 보면 네. 곤란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가능성은 12월 2일 날 아주 늦은 시간에 문자를 보냈던 거 아닌가. 예. 김건희가.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이 취침한 이후에 그러니까 약간 좀 시간 개념이 없는 거죠. 원래 그 아주 친한 사이 아니고서는 자정 가까이 된 시간에 이렇게 문자나 뭐 연락을 하는 게 조금 결례인데 자정되기 전이면 김건희한테는 새벽이죠. 한참 활동한 시간이죠. 한낮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새벽에 개 끌고 돌아다니고 뭐 이러니까 본인 기준으로는 한참 활동할 시간인데 다른 사람 기준으로는 벌써 잠자리에 들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태용 원장만 해도 좀 연세가 있어서 좀 일찍 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자느냐고 바로 답장을 못했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내용이 곤란한 거라도 뭐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도의 원론적인 답장은 바로 보낼 것 같거든요. 딴 사람도 아니고 파워풀한 V0 문자인데 그거를 몇 시간씩 뭉개다가 보낸다는 거는 조금 상식적으로는 있기 어려운 것 같고 아마 취침 시간 이후에 보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 나오겠죠. 다 밝혀지겠죠. 다만 왜 김건희 이름이 그동안 안 나왔을까 궁금하던 차에 역시 김건희가 나오고 보니까 이제 일단 윤석열 빨리 끌어내리고 이런 거 진실 다 밝혀내야지요. 그나저나 이제 8차 변론이 끝났고 18일 날 한 번 더 하기로 했는데 김영남 의원님 18일 날은 증인을 부르는 변론입니까? 아니면 다른 변론입니까? 그거는 아직 증인 채택을 안 했기 때문에 평의를 해서 뭐 결론을 알려주겠다고 했잖아요. 오늘 결론이 나오겠죠?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평의해서 밝혀준다 그랬습니까? 뭐 재판관들 간의 평의가 끝나면 할 텐데 증인 신문을 추가로 더 할까?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니 한덕수 요청하면서 안 받아준다고 계속 지금 떠들어대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홍장원 전 차장을 증인 신문을 마쳤는데 또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안 받아줄 것 같고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해서도 별로 한덕수 총리가 얘기할 게 없을 거예요. 없죠. 왜냐하면 스타일상 얘기를 하다 보면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커질까 봐 뭐든지 얘기를 안 할 거거든요. 국회 답변 태도도 뭐 그와 다르지 않았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증인 신문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추가적인 증인 채택하는 지금 뭐 요청하는 거는 어차피 시간 끌기 작전이라는 건 다 아는데 다만 헌법재판소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지금 너무 빨리 간다, 뭐 편파적이다 이렇게 막 떠들어대는 거라서 또 저걸 또 안 받아주면 더 지랄할 것 같고 그런 것이 좀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하고 야당이 이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좀 짚어줘야 됩니다. 뭘 짚어줘야 되냐? 사실 지금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 추가 기일, 추가 변론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7차 변론에서 봤듯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고 있는 쟁점이 크게 4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계엄
계엄의 절차에 대한 것들, 두 번째가 포고령, 세 번째가 국회 침탈, 네 번째가 선관위 침탈입니다. 그럼 7차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선관위의 침탈이라는 것은 선관위의 병력을 누가 보냈느냐, 갔느냐, 가서 군인들이 선관위 직원들을 제압하고 휴대폰 뺏고 행동을 제압해가지고 서버를 영장 없이 확보하려고 했느냐, 이런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팩트고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비슷한 듯 하지만 전혀 다른 얘기. 무엇이냐? 선거 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도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객관적인 제출을 하지 못하고 뭐 극우 우파 유튜버들이 하는 그야말로 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만에 하나라도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엄은 불법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재판관들이 봤을 때는 답답하고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무튼 길어봐야 이제 18일 한 번인데,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대선 스케줄이, 지금 저희가 이벤트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파면을 할 것인가, 이제 선고를 언제 할 것인가, 그 맞추시는 분한테 우리가 한라봉 드리기로 했거든요. 강성필 대변인님부터 먼저 혹시 지금 좀 생각하시는 날짜가 있습니까? 맞추면 제가 드릴게요. 네, 저 스탠다드하게 3월 6일로 하겠습니다. 3월 6일. 네, 3월 6일이 아마 목요일이죠. 예, 3월 6일. 네. 가장 그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상해. 이날 제일 많이 몰려 있기도 합니다만 그 원래 내기는 많은데 들어가면 배당은 적어요. 네. 한라봉 한 조각 정도 돌아갈 수 있는. 제가 과거에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을 맞춘 사람입니다. 아, 그랬습니까? 혼자. 네. 김용남 의원님은 며칠 꼽으십니까? 아니 뭐 그 6일도 유력하긴 한데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예. 근데 5월 초순에 연휴가 길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칫 잘못해갖고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3월 6일 날 선고를 하면 선거를 언제 해야 되냐면 4월 30일 날 해야 됩니다. 연휴가 있으니까. 근데 4월 30일은 괜찮은데 그 다음 주는 며칠 연휴예요? 4일 연휴 바로 다음 날이에요. 5월 7일은. 예. 그러니까 5월 7일 선거는 조금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3월 6일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4월 30일 대선이고 3월 18일 탄핵 선고를 하면 5월 14일 날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 7일은 좀 피해야 돼요. 연휴에 쭉 이어져서 사전투표, 본투표가 다 투표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월 6일 외에 가능성을 좀 뽑자면 3월 18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3월 18일. 예. 좀 길게 가시네. 근데 어제 이제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한간에는 지난번 대선이 5월 9일에 있었으니까 5월 9일에 맞춰서 하는 것도. 근데 선거는 수요일 날 하거든요. 예. 모든 선거는 수요일 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초순에 보면 5월에 선거가 있다 그러면 7일, 14일, 21일 이 순인데 7일은 연휴에 바로 붙어 있는 날이라 조금 대선을 치르기에는 적절하진 않아요. 어제 제가 찌라시를 하나 받았는데요. 뭐 정치권에 계시니까 이런 거 많이 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 3월 14일 탄핵 심판 선고하고 5월 13일 대선을 치른다. 이렇게 나왔는데 방금 김용남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찌라시 약간 신빙성이 떨어지네. 그렇네요. 왜냐하면 5월 13일이 화요일이니까. 화요일이라. 원래 수요일 날 치르게 돼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대선은 수요일이다. 아니, 선거는 총선이나 대선이나 지방선거. 이게 근데 이게 보궐선거네. 참 생각해 봤더니. 보궐선거 아니에요. 보궐선거는 자녀의 임기인데 이거는 새로운 선거니까. 재선거라고 재선거도 아니고 저건 새로운 선거예요. 그냥 대통령 선거. 근데 총선, 지방선거, 그리고 원래 정기적으로 치르는 대선은 수요일로 한다.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60일 이내라는 이거는 규정은 다른 거죠. 예. 있습니다만 수요일에는 저쪽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이거는 예, 참 예. 갑자기 치르는 선거라 그렇죠. 수요일 날 예. 안 될 수도 있네요. 근데 예. 통상 그 주중 왜 우리가 선거를 수요일 날 계속 실시하냐면 이게 주말하고 그 사이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기 가장 어정쩡한 날짜 투표하시라 이런 의미에서 수요일 날 계속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60일 이내 규정과 통상 이루어지는 수요일 선거를 합쳐서 계산하는 게 맞아 보여요. 근데 화요일 선거는 글쎄 가능성 조금 없어 보이는데. 그래요? 예. 예. 일단 어제 제가 받은 찌라시는 3월 14일로 선거 날짜를 이렇게 전망하는 건데 마치 헌법재판소 일정인 것처럼 이렇게 보내오기는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아무튼지 간에 5월 대선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날짜가 언제냐가 중요하지. 예. 5월 대선이 되면 지금 현재 구도로는 이재명 대 국민의힘 누구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강성필 대변인님? 네, 뭐 사실 저희 민주당으로서도 뭐 여러 명의 후보가 있긴 하죠. 뭐 김경수, 김동연, 뭐 김부겸 등 뭐 우리 소위 말하는 삼김이 있고 플러스 이재명 대표가 있는데 이제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조금 앞서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경선을 거쳐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저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김문수, 뭐 오세훈, 뭐 홍준표, 한동훈 뭐 이 정도 후보군들에서 이제 정해질 것 같은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과 탄핵에 대해서 그래도 찬성을 했던 한동훈과 구도는 좀 나눠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아직 후보는 아니죠. 어쨌든 김문수 고등노영부 장관이 우파에서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잖아요. 한 것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세훈 후보라든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좀 난감한 면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정상적인 우리가 상식의 선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쨌든 간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예. 아무래도 이제 오세훈, 뭐 홍준표 요 정도 두 명이 좀 경선을 좀 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분들이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조금 등장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높아질 것이다. 열릴 것이다. 공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해서 나왔다 떨어지고 뭐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나오지 않는 것이 본인도 좋다는 걸 알겠지만 엉덩이가 들썩들썩해 보인다. 그래서 뭐 지금 한간에는 2월 말 3월 초에 등장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당원과 국민이 불러내기 전에는 혼자 스스로 나온다고 하면 필패를 면치 못할 것이고 저는 어쨌든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이 어떤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나마 상식적이라고 하면 오세훈, 조금 상식이 없으면 저는 김문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정치 지도자 선호도로 이재명 대표가 34, 김문수 12,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5% 이렇게 나왔어요. 그 밖에 이제 이준석, 조국, 김동연 1%인데 정당 지지도가 근데 보면은요.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8 이렇게 나왔습니다. 갤럽이요. 이 앞번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8, 민주당이 40이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영남 의원님. 지금 선거 결과하고 정당 지지도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작년에 있었던 4월 총선 때도 정당 지지도는 앞치락 뒤치락 했어요. 국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월등하게 밀렸던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뭐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승리를 했죠. 근데 정당 지지도는 잘 안 변해요. 왜냐하면 답하는 분들이 늘상 자신이 지지했던 정당에 대해서 뭐 변함이 좀처럼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근데
투표 결과는 이른바 무당층 내지는 중도층이라고 불리우는 투표자들이 어느 쪽에 표를 많이 주느냐가 확확 승패를 결정짓기 때문에 정당 지지도는 투표 결과 예상하고는 좀 별개로 놓고 보시는 게 맞고, 유일하게 선거 중에 인물 선거가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예.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사실은 정당 기호 보고 뽑는 유권자들이 워낙 많아요. 총선만 해도 후보자 이름도 모르고 뽑는 분들이 사실상 꽤 있어요. 근데 예. 대선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대선 지지도는 민주당에서는 뭐 단연코 원탑이죠. 근데 국힘 쪽에서 뭐 김문수 장관이 1등이고 나머지 잠재적 주자들은 올망졸망한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결국엔 1대1 구도가 됐을 때의 지지율은 글쎄요. 저는 이 탄핵으로 인한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차가 처음부터 벌어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엇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쉬운 대선은 결코 없어요. 강성필 대변인님, 민주당에서는 요즘에 여론조사에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거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예. 그리고 탄핵은 인용될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3단 논법이 일단 있는 것이고요. 이 과정 속에서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러면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행정 권력까지 가지고 있었을 때 과연 잘할 수 있겠느냐. 왜?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다. 그런 것에 대해서 중도층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저는 큰 틀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윤석열과 이재명이라는 두 지도자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 대선 이후에도 2라운드, 3라운드를 계속해서 겨뤄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로 공격을 하고 있고 흠집을 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사실 중도층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흠집 내기로 사실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그런 숙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흑묘, 백묘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이라든가 어떤 정책상에 있어서 우클릭 정책을 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얼마만큼 중도층에게 안정감을 주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저번에는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압도적으로 승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중도층이 그래도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 세력 그리고 강성 지지층을 이렇게 결집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헌재를 흔들고 이러한 모습들을 쭉 보고 있는 그야말로 침묵하고 있는 다수 중도층이 결국엔 투표장을 들어가면 그래도 민주당에게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좀 이제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실 윤석열 탄핵이 되는 마당에 비슷비슷하게 가는 것이 기분 나쁘지요. 압도적으로 이겨도 나중에 대선 치르면은 항상 몇 %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러면 혹시 과제라고 할까요? 어떤 것을 좀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정책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이 있는데 이 정책적인 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간에 뭐 가상화폐 자산이라든지 뭐 주 52시간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뭔가 여당과 야당이 좀 소통하는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제는 명태균 게이트를 우리가 공론화해서 우리가 좀 국민들께 알릴 부분을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을 작년 한 9월까지만 하더라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다 지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이게 사실 갑자기 좀 뒤로 좀 장막이 가려진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이후에는 저는 명태균 게이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창원지검에서 107쪽이나 되고 있는 이 명태균 핸드폰과 관련된 포렌식을 해서 280건의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의 카톡이 나왔고 캡처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까지도 함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밝혀지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저는 하나씩 흘러나오면 이 충격적인 내용을 듣고 저는 중도 저는 마음을 바꿀 것이다. 그럼 지지율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비민주당에서 바라보시는 민주당의 극복해야 할 한계, 과제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현직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불법 구태타로 인해서 생겨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국민께 확실히 보여드리는 모습은 나는 법을 잘 지킨다예요. 일단 헌법과 법률에 대한 존중하는 자세가 우선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심판기일 진행되는 거 보면 피소추인 측이 계속 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잖아요. 결심하지 말아달라, 뭐 증인 더 받아달라, 그리고 계속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데 민주당의 후보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같으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진행되는데 2월 26일 날 결심을 예고했고 선고가 3월 중에는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수령을 좀 회피해서 지연시킨다든지 이런 모습이 국민께 비춰지면 비슷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당당하게 법적 절차에 있어서는 우리는 지연 전략 같은 거 안 쓴다. 이런 모습을 확실하게 각인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경제정책적으로 중도 확장 전략을 써야지 저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후보들이 누가 될 거냐가 제일 큰 관심사인데 민주당 짧게 보죠. 물론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지만 지금 다른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또 한계라고 하는 것도 자꾸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좀 비판적인 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김경수 지사도 만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저기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물론 다소 이제 경선 과정에서 서로 간의 갈등은 앞으로 생길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손도 내밀고 만나기도 하고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이 경선이라는 건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른 후보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만으로도 안 되지만 이재명 없이도 안 되는 것이고 사실 이 정치라는 것이 어떤 사건들이 갑자기 생길지가 몰라요. 그랬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의 도움 없이 다른 후보들이 정치 역정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 전에 일단 현실적으로 과연 이재명 대표를 1번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2번 그럼 내가 젖잘싸 그러니까 내가 경선은 뛰되 내가 나름대로의 성취감을 가질 것인가? 이런 나름대로 1등, 2등, 3등 전략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대선에서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상대 경선 후보의 과도한 인신공격으로 인해서 결국에 재미 본 것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였거든요. 그것을 저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당원 누구도 지금 다 알고 있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가 좀 부족한 면에 있어서 좀 확장성이라든가 그런 면에 있어서 서로 지적하고 서로 간에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는 있는 거지만 뭐 이재명 대표의 뭐 재판이 어떠느니 이렇쿵 저렇쿵 하는 그런 발언들은 저는 삼가하는 후보가 그나마 당원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이재명 대표만으로도 안 되지만 이재명 없이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내친 김에 경선을 하기는 하잖아요. 네. 경선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 이름 한번 좀 불러봐 주세요. 자, 첫 번째 김부겸. 예, 나올까요? 네, 저는 나올 거라고. 예. 김경수. 예. 김동현.
예, 그리고 김동연. 네, 김동연. 그다음에 최근에 뭐 전재수 의원도 내가 좀 해보려고 한다. 아, 그래요? 라는 제가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김용록 전남지사도 예, 출마 의사를 밝혔죠.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한 5, 그리고 이재명 대표. 그렇게 임종석 실장은 안 나오나요? 임종석 실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제가 그분하고 얘기는 해본 적은 없지만 임종석 실장은 조금 김경수 전 지사를 조금 서포트하는 그런 인물을 가진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둘 다 어떻게 보면 계보가 비슷하잖아요. 친문재인 계로서. 전전수 의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지역의 맹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조금 다른 쪽의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전재수, 김영록 이런 정도. 혹시 김영남 의원님 누구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글쎄요, 뭐 딱히 없는데 문제는 흥행이 될까요? 당내 경선이 일단 경선 과정에서의 흥행이라는 요소는 국힘은 흥행은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고만고만하니까. 근데 민주당은 거의 뻔히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재미는 없어요. 결론을 다 알고 보는 드라마는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경선 과정에서의 물론 분란이 없는 경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흥행이 좀 돼야 본선에 플러스 효과가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사실은 이기더라도 흥행 요소를 좀 가미해서 지켜보는 국민들이 진짜 경선을 치열하게 하는구나, 내지는 관심을 한 번이라도 더 갖게 만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룰 세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게 많은 출마자가 있으면 중간에 왜 예비 경선 비슷하게 추려내잖아요. 그 과정에서 흥행적인 요소를 조금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정어리 TV 제가 처음 나왔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역동성은 이재명 대표 2심 공직선거법 결과에 전 달려있다고 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게 이제 뭐 말하지 않는다고 그 일이 일어나는 건 안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공직선거법 2심 결과는 둘 중 하나입니다. 유죄 아니면 무죄입니다. 무죄면 그야말로 날개를 달고 거의 이제 대선 다른 후보들은 추풍낙엽처럼 날아가겠죠. 제 민주당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저는 국민의힘 후보도 경선이 무의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도층에게 이재명 대표가 단 하나 조금 거슬리는 것이 사법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재판은 계속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면 그야말로 이제 탄탄대로로 가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유죄가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요즘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도자는 버티는 힘이 중요하다. 과연 이재명 대표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당원들은 얼마만큼 흔들릴 것인가? 중도층은 얼마만큼 흔들어댈 것인가?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격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당내에서 어떻게 후보들이 대처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 저는 개인적으로 3심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소심도 봤지만 대법까지 가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경선 후보들이 민심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훨씬 박진감이 넘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만에 하나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정을 선고를 받더라도 대법 판결 나기 전까지는 후보 자격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되죠. 대선을 치르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정지되지 않습니까? 판결이? 그건 사실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에는 대통령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렇죠. 소추되지 않는 것만 하지. 그러면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철저하게 해석의 문제로 남아 있는데 통상의 경우에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면 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는 기소되지 않는 특권을 부여한 정신은 뭐냐면 대통령 재직 기간 중에는 적어도 형사재판, 뭐 형사적인 문제는 신경 쓰지 말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의미에서 기소되지 않는 특권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던 재판은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재판이 정지된다. 그러니까 임기를 마친 후에 다시 재판이 재개된다고 해석하는 게 보다 옳은 해석 아닐까 싶은데 이게 결론은 문제는 해석의 문제라 제각각 다른 주장들을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법도 상식인데 아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닌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 거는 그야말로 안정적으로 나라를 운영하라는 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안을 발의하면은 제일 상단에 게 뭡니까? 법안 발의의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의 취지를 저희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아니 사실 불법 비상계엄 해가지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복귀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하물며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정치적인 공세죠. 지금 대체로 2심 선고 이후 대법원 선고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일반적 통상적으로. 사실은 대법원 선고는 예측 가능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근데 선고를 할 수 있기 전 단계, 그러니까 항소심 선고가 되고 나서 그렇게 되면 어느 한쪽이 이제 상고를 할 거 아니에요? 양쪽이 됐든 일방이 됐든 상고 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재판부 배당이 되고 소송 기록 접수 통지라는 게 됩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한 사람은 상고 이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그 상고 이유서에 대해서 상대방은 또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스무스하게 빨리 진행이 되고 하더라도 또 그 담당하는 재판부의 대법관들끼리 합의 절차가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두세 달은 걸리죠. 예. 그러면 지금 2심 선고일이 3월 28일이거든요. 그러면은 대선이 아무리 늦어도 5월 중이라고 보고 뭐 그 전에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좀 한계 위주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은주님께서요. 강성필 부대변인님 절대 사법 리스크 아닙니다. 검찰 리스크입니다. 민주당 부대변인님께서 사법 리스크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사과하세요 그러셨는데.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사법 리스크. 검찰이 만들어낸 거다. 그렇게 좀 보시는 거죠. 자, 국민의힘 김용남 의원님. 예. 국민의힘에 지금 여러 가지 후보들 나오는데 지난번에 이제 누구누구 나올 것인지는 짚어봤는데 여기에서 지금 가장 큰 변수가 이제 명태균 게이트, 이 명태균 특검 또는 명태균이가 어저께도 지금 그 변호인을 통해서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전현직 140명 명단을 갖고 있고 많은 뭐 근거도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드러난 것만 해도 강혜경 씨 얘기를 통해서 홍준표, 오세훈, 다박 관련돼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이 칼날을 맞을 만한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문제는 지금 명태균 씨가 구속된 지가 정확하게 석 달 됐습니다. 근데 지금 기소가 12월 3일 날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기소 내용은 별게 아니에요.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로부터 뭐 돈 받았다. 그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사안으로만 기소가 되고 정작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지금 밝혀진 사실이 어떤 게 있는지가 전혀 드러나지를 않고 있거든요. 어제 뭐 일부 내용이 수사 보고서가 이제 방송에 보도된 적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 전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사람들의 구체적인 어떤 부정한 행위가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세상에 알려지느냐 그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대선 전에
특검 수사가 시작되고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그게 우선은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만약에 드러난다면 크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만약 그게 안 드러난다면 온갖 추측과 뭐 썰이 난무한 가운데 경선은 치러질 거고 뭐 시기에 따라서는 대선 본선 전에 그 본선 결과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 수사 결과가 언제 발표가 되느냐 아니면 세상에 알려지느냐에 따라서요. 강성필 대변인이 보시기에 국민의힘에서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김문수 고용노부 장관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네.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어쩌다 한번 나왔겠지. 예. 국무위원들 다 인사하는데 혼자 인사 안 해가지고 한번 어쩌다 나와. 그리고 왜냐면 이게 조기 대선이 열리면 조기 결집을 하게 되고 조기 결집은 이 강성 지지자들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성 후보한테 표가 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으로 끝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구구 우파 그리고 아스팔트 세력들 이분들이 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지금 전환길까지 지금 더해가지고 저렇게 헌법재판소를 흔들어대고 이제는 비상계엄이 뭐 잘못됐다는 말도 안 하고 잘됐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런 추세를 봤을 때는 김문수 고용노부 장관이 저는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한번 봅시다. 네. 예. 하여튼지 다음 주에는 일정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부산 기장군의 리조트 공사장에서 화재가 나서 8명이나 지금 심정지 상태인데 인명피해가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화재가 많이 나요. 아니 그러니까 요새 왜 이렇게 불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화재 사건이 여러 번 보도가 되네요. 예. 오늘 정치 1번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김용남 의원님, 강성필 부대변인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